네, 화면 보이십니까? 예, 오늘은 8강 봉선사의 보물 이야기, 지난주에 객언당 이야기 조금 드렸었죠. 어, 중건하신 그 문수행 보살님, 그 따님 고현행 보살님, 그분의 남편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그 월파거사님, 이런 이야기들 해드렸어요. 오늘은 봉선사의 보물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드렸었는데, 그 주지스님 집무실에 그 이제 복원된 고녀 망국전도하고 봉선사의, 우리는 그 대종 큰 종만 알고 있는데 작은 종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봉선사를 왔기에 이 세조 임금 부부를 모신 그 능침사찰 봉선사를 우리가 다시금 이제 재발견을 하게 되고 또 재평가를 하게 됐죠. 그리고 봉선사에 내가 이제 그 자주 출입을 하고 봉선사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된 이상 좀 정확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유구한 봉선사라는 절에 다니고 있어 라고 그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저도 아울러 공부를 하면서 이 봉선사에 대한 그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봉선사 월인석보대학, 저는 터키 LGS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봉선사의 보물이 그렇게 수없이 뭐 임진왜란에 불타고 병자호란에 불타고 뭐 6.25 전쟁에 불타고 계속 불에 탔지만 꿋꿋하게 그냥 바로 이듬해에 중창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은근과 끈기에 우리나라 민족성과 그 똑같은 그런 절의 역사를 갖고 있는 봉선사의 보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고려망국전도 봉선사 대종, 우리 그 봉선사 입구에 들어오면 이정표에 이 봉선사 대종 보물 이야기가 그 써있죠, 표지판에. 그런데 현등사, 가평의 현등사에도 봉선사 이름이 새겨진 작은 종 보물이에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봉선사의 보물 이야기를 일부에 드리고 우리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그 책의 5번째 이야기, 세조의 슬픈 뒷모습 한 3장면 나온다고 제가 그랬는데, 2번째 장면, 아버지 세조가 맏아들 의경세자를 앞세울 때의 그 절절한 그 참회의 마음, 그걸 한번 같이 공감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선사 보물 이야기. 보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폭의 그 세계 지도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세계 지도랑 같죠? 여기 한국이 가운데 있어요. 그 옛날에 한국을 중심으로 만든 세계지도라는 점, 그리고 고려 만국 전도, 만국은 이제 세계 만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부를 그린 지도, 제법 뭐 이 저기 뭐야 미국과 이 남아메리카 이거 똑같죠.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들도 있고, 이 중국,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아프리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터키, 거의 지금의 지도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게 17세기 1602년에 북경판 고려 만국전도가 있어요. 이거는 막 거의
너무나 이제 이게 저기 뭐야 그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몇 개의 세계 지도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는 고 100년 뒤에 1602년 북경판 세계 지도, 1708년 딱 100년 후에 18세기 초에 고녀 만국 전독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지금 우리 초급 주지스님 집무실 종무서 맞은편 뒤쪽에 그게 그 저기 그 병풍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록, 이 글 문장들도 이렇게 같이 그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고 시작할까요? 지금 이거 안 보이시죠?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1708년 8월에 그 그린 고려 만국 정도는 이렇게 그 규장각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지정된 거는 85년이고 어떤 내용이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아까 중국에서 봤던 1602년 그 지도는 마테오 리치 많이 들어보셨죠? 명나라 학자 이지조 이 두 사람이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수정한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고려 만국 정도를 1708년 숙종 우리 괴불도 숙종시대 거 아닙니까? 봉선사 괴불 관상감에서 그거를 그대로 모사해서 제작을 한 거라고 해요. 당시 숙종 임금의 명으로 이국채라는 사람과 유장이라는 사람이 당대 화가 김진여와 함께 그린 것이다. 팔폭에는 이 지도에 제작 경위가 담긴 최석정의 명문이 쓰여져 있다. 아까 봤던 게 그거죠. 8폭의 타원형 세계지도로 중국 중심의 세계를 그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이렇게 돼 있나? 그러나 이 지도는 당시의 서양 지리학이 유입되어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그 5대주를 그리고 있고, 그림에는 850개 정도의 지명이 쓰여져 있대요. 그리고 각 대륙의 민족, 산물이 이제 지리지 형식을 빌려서 서술이 되어 있고, 지도 여백에 마테오 리치, 이지조 등의 발문이 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지도 바깥에는 남반구, 북반구 모습, 천체 구조론에 의한 구중천설, 일월식도, 천지의도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고 하니 여러분 그 저기 주지스님 방에 한번 그 방문하셔서 우리가 지도 답사를 왔는데요. 한번 하시면 굉장히 그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만 이제 한동안 남아 있었대요. 이 봉선사의 이 소장본이. 근데 이게 1931년에 그 촬영한 봉선사본 이제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실학박물관에서 복원 제작을 해서 그 이제 봉선사에 모셔진 것을 주지 스님 집무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도가 그 봉선사에 보관돼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 없어졌다가 일본에서 발견이 됐다는군요. 조선시대 제작된 가장 아름다운 지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바꿔놓은 중국과 한국이 중심인 지금 현재 세계 지도. 그 미국에 가면 세계 지도가 미국이 가운데 와 있어요. 유럽에 가면 유럽이 가운데 와 있어요. 그래서 조선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에서 서양에 대해서 막연했던 그런 지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17세기에 이제 이걸 그렸는데 실학의 선구자인 지봉 유서를 쓴 이수강이 그 이제 저기 조선에 소개를 했대요. 자기 책에서. 그리고 마테오 리치 지도 외에도 뭐 알렌이라는 사람의 만국전도, 뭐 페르비스트라는 사람의 고려전도, 이런 그 지도들이 이제 이 17세기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백원은 알레니의 만국전도를 모사해서 그렸고, 최한기와 김정호는 서양식 세계 지도인 지구전의도를 목판으로 이제 제작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아주 가장 초창기 숙종 때 1708년에 그 거의 첫 번째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고려 만국전도가 봉선사에 있었다는 건 그만큼 왕실과 아주 가까웠었다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 그래서 그 성호 이익은 지구 아래와 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서양 사람들에 의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왜 중국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의 중심인 나라니까. 그래서 중심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작은 중국, 소중화라는 자부심으로 계속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은 월식은 땅의 거울이다. 월식을 보고 땅이 둥근 줄 모른다면 이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다산 정약용은 땅의 모양을 네모나게 한 것은 측량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지구는 둥글다. 라는 말을 이때 이 17세기, 18세기에 했다는군요. 그래서 오늘 지도의 역사도 봉선사의 지도를 보면서 한번 그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봉선사 대종. 우리 지금 청풍로 앞에 그 2층 그 종각으로 모셔져 있죠. 어, 위에 있는 종을 치고 아래에 있는 종이 보물인 거죠.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조선 초기에 몇 개 안 되는 아주 커다란 동종이에요. 예종 원년, 세조가 돌아가신 직후에 만들어진 1469년에 그 이제 조성된 그러한 봉선사 큰종입니다. 종의 모양을 봉선사 가시면 이제 이 공부하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맨 꼭대기에 음관이 없는 쌍용으로 용류를 나타내고 있고, 종 그 어깨에는 그 종 모양의 이렇게 사람 어깨처럼 된 데는 겹으로 된 연꽃잎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두 가닥의 띠를 둘러서 몸체하고 구분을 했고, 종의 몸체 가운데에는 굵고 가는 세 가닥의 또 옆띠를 돌려서 위아래를 또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중하 이렇게. 그래서 윗부분에는 유곽, 이제 그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죠. 그 보살상을 교대로 배치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네 개의 유곽은 종견에서 분리되어 당초문으로 장식되고 그 안에 연화로 된 연화 좌유 9개를 갖추고 있다. 이 유곽이 일부러 그 사람들이 뭐 그 떼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붙이고 땜으로 해서 종의 소리를 그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얼마나 이 종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장치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원형 두 강을 갖추고 양손을 마주 잡은 보살상, 보살입상 네 분이 양각되어서 모셔져 있고, 또 유곽 밑과 그 중앙의 옆뒤 사이 공간에는 범자, 산스크리트어예요. 그 네 글자씩 새겨져 있고, 뭐 옴 뭐 이런 표현. 보살상 위아래 네 기퉁이에도 같은 형식의 뭐 범자, 뭐 실담자, 뭐 산스크리트, 우리 이걸 다 같은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입구 이제 저 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파도문으로 장식한 아랫띠와 비슷한 옆띠도 또 이렇게 장식으로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큰 종을 만들게 된 그 기록, 명문이라고 하죠. 세길 명자, 이제 그럴 문자 써서 강희맹이라는 이제 조선시대 대단한 학자가 짓고 정난종이 글씨를 잘 썼다고 해요. 정난종이 글씨를 쓰고 아주 긴 문장에 그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종을 만들게 된 연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지, 화원, 어떤 사람이 이 종을 만들었는지, 주성장, 조각은 누가 했는지 조각장, 주장, 또 글자를 새긴 목수, 또 이 쇠를 단련한 노야장, 또 수철장, 사령 등의 인명이 열거되어 이 종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종을 만드는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세조께서 승하한 이후 명복을 빌기 위해 이것도 극락왕생 발원을 위한 종임을 알 수 있죠. 예종 원년인 1469년에 봉선사를 짓고 종을 만들었으며 하루 6차례씩 종을 쳐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염원하였대요. 그래서 주종장은 정길산이고 화원은 200년 김중경인데 종의 제적에 참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요게 이제 세조, 해장, 승천, 뭐 찬자 갖고 잘 안 보여요. 뭐 요렇게 쓰여 있고 요게 이제 그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뭐 주상 전하 뭐 이런 거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정난종 봉교서, 정난종이 교서를 이제 받들어 이렇게 올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봉선사 종명 병서, 봉선사의 종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그 이제 아울러서 서문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글자를 새긴 사람들, 이게 각자 김순생, 그 다음에 정춘발, 요거 같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이름 연구하는데 아주 재밌는 강개미치, 개미치예요 이름이. 그 다음에 김말동, 요 끝말자에다가 요 입구하고 요 비수비자 쓰면 요게 이제 시옷에 해당돼요. 그리고 가틀동자를 쓰면 이게 옛날에는 시옷 디귿을 써갖고 그 이제 쌍디귿을 나타냈어요. 그 발음을. 그래서 김말동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수, 이름이 한몰이에요. 몰이. 그 다음에 장관음로예요. 그래서 이 불교식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야장, 이제 그 화로 할 때 루자하고 그 제철을 그 이제 그 야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마하는 거. 제철장 이름이 김몽룡이에요. 이몽룡이 아니라. 그래서 조선시대에 몽룡이라는 이름이 흔했구나 알 수 있고, 이거 박씨인데 이름이 오을미예요. 그래서 오을은 홍길동 할 때 그 길동에도 이 세 글자로 이제 리을 받침을 쓰거든요. 그래서 박올미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현득부라는 사람이 또 이제 노야장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무슨 뭐 대철장인가 뭐 야철장인가 이거 잘 안 보이고, 이것도 강원기 뭐 이름이 이달마 뭐 이런 이름이 있네. 그럼 이분은 스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 글자가 새겨진 걸 가지고 조선시대에 뭐 사람들 이름이라든지 풍습, 불교식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여전히 불교 문화가 조선을 유교 입국 시대였지만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조선 불교 총보 1917년에 나온 거 보면 이제 강희맹이 이렇게 양주 봉선사 종명에 대해서 이제 쓴 아까 그 내용 공유 세조 승천 채도 열 문영 무전하 뭐 이렇게 그 세조에 대해서 이렇게 찬탄하는 수식어가 쭉 있고 용비 구호 뭐 광어 금륜 신화 소유자인가요 거자인가요 예. 이안원수 민물 원 이건 고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종명에 새겨진 것들을 이 1917년에 조선불교 총보라는 책에 그대로 다 이렇게 옮겨서 이제 인쇄해 놓은 것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양주 봉선사 종의 역사와 조성 유래와 누가 참여했고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종을 찾다가 보니까 봉선사 종을 찾았는데 가평 현등사 소장 봉선사 종이에요. 이게 우리도 큰 법당에 가면 요 작은 종이 그 예불할 때 그 소임 맡으신 스님이 이렇게 땅땅 치잖아요. 그 작은 종이 그 천마루 앞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보물이에요. 1793호. 저기는 뭐지? 우리 보물 397호. 봉선사에 있는 큰 종은 397호고 작은 종은 1793호예요. 한국 종과 중국 종 형식을 혼합했대요. 이 종이.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본래 봉선사 종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현등사로 이제 다 타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전이 됐던 것 같아요. 가평 현등사 법당 안에서 예불을 올릴 때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재질은 청동이고 주정장은 첨보이다. 종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봉선사 종명 병서를 시작으로 세조를 위해 정의왕후와 예종이 세운 봉선사가 임진왜란 때 훼손되자 1613년에 법당을 중수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617년에 삼세상을 조성하였으나 종이 없어서 1618년에 권선문을 돌려 시주를 받아서 1619년에 만든 종이다. 그 내용과 시주 내역 그리고 시주자 이름이 여기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명문을 쓴 첨보는 스님이고 제작에 힘쓴 화주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 주종기 그 이제 종을 주성한 조성한 기록을 보면 1619년에 첨보가 짓고 새기기까지 하였다. 종을 만들게 된 이유, 종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양과 무게, 발언 내용, 참여한 사람 등을 기록하였다. 주종장은 일반적으로 주종기를 작성한 첨보로 보고 있는데 그는 조선 후기 승려 주종장 가운데 유일하게 임진왜란 이전부터 활동했던 스님이래요. 여기 뭐 그 주종기에 첨보가 짓고 새겼다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그 첨보 스님이죠.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승장 계보나 범종의 형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인물이고 기록이다. 여기 굉장히 깨알같이 자세하게 이게 써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그 문양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등사에서라도 지금 봉선사 말사죠. 모셔다가 계속 이렇게 잘 보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할 일인데 제가 지난 번에 초격 스님한테
이 현등사에 있는 종을 봉선사 종이라고 썼는데 이제 제자리로 가지고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용도 굉장히 그 아주 그 조각이 그 정교하고 뭐 이 발톱은 지금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꿈틀거리는 모습하며 이 비늘 하나하나의 모습하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봉선사의 역사 문화를 공부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원수연 보살님 그 얼굴 안 보이더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마이크 켜시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네. 네. 이 교수님도 무탈하시죠? 네네, 네. 네. 지금 뭐, 다 잘 지내고 있고, 오늘도 가볼까 하고 제가 어저께 머리도 미장원에 가서 새로 자르고 했는데 못 가서 좀 그러네요. 혹시 재밌게 보셨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기 한 가지, 네, 저기 교수님 궁금한 게, 네, 지난주 강의 내용인데요. 네네. 그 정문수행 그 네, 따님이 네. 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윤희, 예, 정윤희, 예, 예, 이유락 씨 예, 그 예, 예, 와이프의 예, 부인 되시는 분. 예. 근데 또 저희가 듣기로는 음. 그 공덕주가 따님이 아니고 그 문수행 그분의 여동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정윤희 씨는 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록을 찾을 때.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제 뭐 가정사에서 뭐 이렇게 자세히 그 후손들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정문수행 보살님의 본명도 제가 몰라요. 아무리 그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그리고 이제 그 조실 스님도 더 이상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 이제 미룬 스님께도 여쭤봤지만 그 문수행 그 보살님의 본명을 알 수 없었고, 어, 아마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정문수행의 따님이 그 정문수행의 성씨, 정씨를 그 물려받은 데에는 그 뭐 입양을 했다는 설, 아니면 아버지를 밝힐 수 없다는 설, 뭐 이렇게 해서 그 딸인 건 확실해요. 예, 그 여동생 물론 뭐 이제 가족이 거기 그 저기 뭐 객원당에 또 그 벽경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이후락과 정윤이의 그 자손들 이름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온 일가가 다 이 보시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네. 족보상으로 정윤이 보살님은 정문수행의 따님이 맞아요. 네. 네. 그 현등사 작은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갖고 와야 교수님 되나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봉선사로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현동사에서 그 많은 시간이 지내왔고, 거기서 잘 보존해 왔는데 그거를 순순히 내줄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70년 넘게 이제 네, 현등사에서 그러나 이제 보면 저기 뭐야 그 불상이라든지 뭐 그 이제 저기 그런 절들이 이제 절이라는 게 뭐 불에 타기도 하고 폐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 모셔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또 그리고 뭐 어디 전라도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선사에 말싸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봉선사 제자리로 찾아서 돌아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최혜근 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교수님, 잘 네, 지냈습니다. 네. 봉선사 종이 현등사에 가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현등사에 있는 걸 봉선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불자들이 거기 봉선사 종이라고 써 있어요. 그 작은 종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절 종인데 니네가 70년 전에 가져갔어 이게 아니라 70년 동안 잘 보관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셔가도 될까요? 뭐 이런 일종의 이분식 같은 거를 좀 여법하게 해서 봉선사로 돌아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네. 현등사에 봉선사 종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제가 봉선사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마 그거는 네이버가 뭘 잘못 기록한 거라고 했는데 오늘 아니야, 봉선사 종명에 그 누가 저기 공부 안 한 사람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 교수님 때문에 오늘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기회가 되면 주지스님께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현등사도 또 우리 말사니까 석봉 네네네. 가셔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께도 이런 공부를 했다. 이게 그 이제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그 법당 그 옆에 이렇게 그 한쪽에 모셔져서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봉선사 종이라고 써 있는 큰 법당 거 안에 있어요? 네네 법당. 큰 법당 안에요? 예. 큰 법당 네네. 들어가는데 툇마루 같은 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네. 현등사 가본 지가 이제 지금 가물가물 오래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보물이니까 물론 뭐 어딜 네. 가든 다 뭐 절마다 보물 아니고 국보 아닌 게 있겠습니까만 뭐 네. 몇 호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그래도 이 봉선사 작은 종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세히 진짜 돋보기로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고 왕실에서 이제 조성한 그런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한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종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자리에 뭐든지 제자리에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 50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훈민정음 날개를 달다 월인석보 5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어머니 소원항우가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고 그 슬픔을 어떻게 가누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서 아버지 세종이 이제 지금 벌써 2아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5남 7남 광평대군 평원대군 또 수양마저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부상저를 짓게 하고 또 세종 스스로 월인청강지곡을 또 이제 만들어서 그걸 편종, 편경, 모든 현악기, 모든 관악기에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5번째 이야기 수양대군이 드디어 세조 임금이 된 때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왕이 되어서 14년 정도 그 왕노릇을 하는데 그 14년이 정말 진짜 평탄하지 않았어요. 5번째 이야기 아버지 세조가 아들을 앞세울 때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상조를 지은 서른의 수양대군은 그 후 10년 뒤인 1455년 조카 단종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른다. 그의 나이 39이요. 단종의 나이는 꽃다운 16살이었다. 28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8, 16, 방년 16세 꽃다운 나이죠.
그런데 즉위한 지 2년 만에 맏아들 도원군이 20살의 나이로 요절한다. 도원군은 의경세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세자는 어려서부터 예절 바르고 글 읽기를 즐겼으며 해서에도 능했대요. 그런데 이제 병약했다고 전해지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럴 때 아버지 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세조는 아마도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왕위에 오르고 일어난 수많은 죽음에 대한 벌을 나 대신 맏아들이 받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 인과응보를 자식이 대신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세조가 느끼고 보는 세상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결코 살아있을 때와 같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들 도원군이 죽은 지 2년 만인 1459년에 어머니 소원왕후가 돌아가신 지 이듬해인 1447년에 석보상절을 지었듯이 왜 2년이 걸렸을까요? 월인청강지고 600수, 석보상절 24권에 그것을 더하고 기운 수정보안판이니까 꽤 두꺼운 책이 되었겠죠. 지금 25권까지 나왔지만 25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 새로 나온 대전 그 성안미술관에 그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59년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해서 수정 증보판을 낸 것이 바로 그 아들 죽은 지 2년 후인 1459년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재경 그 이즈음 이런 뜻이에요. 근간에 그 경정가액 죄양액자인데 이렇게 지게우자에다 세을자를 쓴 옛 글자 고어체를 썼어요. 가액을 만나서 장사이 요무하니, 그러니까 장자인 그 내 뒤를 후사를 이을 아들이 요절하니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정은 본, 호, 천성이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정은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근본한 것이라. 애척지감이 영수 부분이리요. 요거는 그냥 이 말로 외우는 게 더 훈민정음으로 읽는 게 더 그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마음 미움이 어찌 오라며 가까봄에 달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근간의 가액을 만나 맏아들이 들어 없으니, 들어는 지레 죽다 이럴 때, 지레 짐작하다 할 때 지레예요. 맏아들이 지레 죽으니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뜻은 천성에 근원한 것이라 슬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어찌 아들이 죽어서 오래가 되었는지 가까운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리요. 아들의 죽음은 아마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도저히 그 참척의 슬픔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것도 내 사랑호대. 사랑호대는 생각하되예요. 삼도의 수고에 여로저 하며 나 여의올 도를 국호저 홀낀된 이발이고 어디 붙으리오. 이거 다시
요새 말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요즘 집안에 애군을 만나서 맏아들 도원군이 지레 죽고 없으니 요절하였으니 부모의 뜻은 천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 슬픈 마음이 어찌 오래 지났다고 별로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가까운 날이라고 해서 달라지리요. 이렇게 썼고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책에도 근간의 가액을 만나 맏아들이 줄어 없으니 이렇게 부모의 뜻은 천성에 근본을 둔 것이라. 내가 생각하기를 삼도의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며 태어나고 죽는 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불교를 버리고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니 내 아들 도원근 의경세자가 죽은 것을 불교에 의지해서 그 극락왕생 발언과 나의 슬픔을 덜고자 하노라. 머린석보 또한 아들을 위한 극락왕생 발언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구나를 알 수 있죠. 머린석보는 이처럼 세조가 생과 사의 극단을 경험한 연후에 탄생한다. 세조가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얻은 결론은 10여 년 전 아버지 세종과 함께 열과성을 다했던 일. 그게 뭐냐?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의지했던 불교. 그 불교를 통해서 극락왕생 발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전을 새로 만드는 일. 아이러니하게도 살생을 일삼았던 그 세조가 살생을 금하는 불교에서 치유를 받는 것도 너무나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건국한 지 100년도 안 된, 우리 다 외우지 않습니까? 1392년, 그러니까 거의 1400년에 이제 나라를 세워요. 조선을 건국해요. 지금 언제? 1459년. 그러니까 한 6, 70년밖에 안 된 그런 신생 국가, 조선의 기틀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의 명분으로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단종을 계속 복위를 시키려고 하니까 단종을 이제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죠. 근데 그 바로 한 석 달 전에 아들 의경세자가 먼저 죽어요. 같은 해에 의경세자와 단종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종 잘못 생각하기를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서 아들이 그 의경세자가 벌 받아서 죽었다. 갑자기 급사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 의경세자가 죽은 지 한 석 달 만에 단종도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한바탕 피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인 세조에게 아들의 죽음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죠. 그 극한의 괴로움, 그야말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냥 바로 떠오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요의를 전하며 이름이 비록 하마하나 염호대, 아까 사랑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염호대 같은 뜻이에요. 이 월인 속도는 선고, 먼저 선자, 돌아가신 아버지 고자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께서 지으신 것이니. 그래서 이 말만 보고 월인석보 세종이 지었네. 훈민정음도 세종이 창제를 했고 월인석보도 아들 수양대군이나 세조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세종이 지은 거라고 세조가 여기에 썼잖아. 이러면서 그걸 또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누누이 석고상절 서문도 수여왕이 쓰고 그 석고상절 24권을 보고 아버지가 600곡의 월인청각을 짓고
그리고 그 두 책을 가지고 또 의경세자의 극락왕생 발언을 하고, 하지만 아버지 세종이 없었으면 훈민정음 창제도 없고, 아버지 명이 없었으면 석포상절도 없고, 아버지 세종이 월인청강지곡을 짓지 않았으면 지금의 월인석포도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새겨야지 되는 거지. 요 리터럴리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요것만 보고 아버지 세종께서 지으신 것이니 수양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라고 논문을 쓰는 그런 학자는 진짜 이거는 좀 저는 좀 아니라고 보죠. 의연하야 그 서리와 이슬의 애달파 더욱 슬퍼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도 중요한 것들은 제가 원문 이미지 염호대 이월인석보난 선고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 지으신 것이니 의연하야 상노의 애와텨 더욱 슬허하노라. 가잘의 가을에요. 상로, 서리상, 이슬로 그것들이 내려서 초목이 이울어든 시들거든 슬픈 마음이 나느니 시절이 이제 바뀔 때 시절이 가로든 어버이를 잃은 듯 하니라.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스산하고 아무 일도 없어도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 왠지 뭐 이렇게 그 눈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이제 상념에 젖어드는데, 이 세조는 아버지 세종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세종이 명하셨기에 훈민정음으로 석포상절을 지었지,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막대로 장단을 맞추면서 월인청강지곡 대서사시를 지어주셨기에 지금 의경세자를 위해서 이 월인석보를 다시 또 손보아서 깊고 더해서 짓고 있지. 그런 그 마음을 생각하니 마치 가을에 이슬과 설이 내릴 때 그 계절이 바뀌면서 느껴지는 그런 서러움과 애틋함이 더욱 더하구나, 뭐 이런 뜻이거든요. 대승의 가르침을 요의로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대승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 비록 힘이 많지만 고려 팔만대장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되 이 월인석보 그 조선대장경 훈민정음으로 쓴 조선 스타일의 첫 조선대장경은 아버지 세종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니, 그때나 지금이나 계절은 항상 오고 감이 있고 이제 다름없이 설이 오고 이슬이 내리고 있지만, 이번 이 책을 짓고 가을이 오니 더욱 애달고 슬픈 마음이 드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불교 경전 중 심사숙고한 끝에 세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 세종과 함께 지은 월인석보였다는 것이다. 돌고 돌아서 수양대군에서 세조가 되고 2년 후에 큰아들이 죽고 2년 후에 월인석보라는 새로운 책을 만든 그 연유, 그 돌고 돌아 마주한 아들과 아버지,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은 이제 아버지 세조가 되었다. 월인석보는 그러므로 1447년 처음 만들 때는 세조와 세종 부자의 이야기였지만 1459년에는 도원군과 세조 부자, 그러니까 그 3대를 이어가는 책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과연 아들만 생각을 했을까? 그때 비슷한 때에 사약을 받았던 또 다른 아들, 우리 조카 딸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조카는 딸이고 아들이고 자식이잖아요. 세조의 조카 단종, 그리고 형이었던 문종 부자까지, 단종의 아버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부자와 부자의 관계를 또 윤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모, 조카, 자식이 떠난 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아버지 세종이 이룬 업적, 그것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세조가 할 수 있는 속죄의식의 전부였지 않을까. 무섭도록 자기를 바로 보는 것. 저는 그것이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 이것이 세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이죠. 월인석보라는 책,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다시 묶으며 생각할수록 수양대군 왕자 시절이 떠올랐을 것이다. 언제나 서리는 계절이 바뀌면 오고 이슬이 내리고 하지만 이 월인석보를 만들 때만큼은 황량하고 피폐한 그 자기 마음밭 스산함에 몸을 떨었을 세조. 강철 같던 세속의 욕망, 왕이 되고야 말겠다는 한순간의 덧없음을 20살 생때 같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깨닫고 한없이 나약해진 세조에게 구원이란 아버지 세종과 함께 만들었던 어머니 극락왕생 발언문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 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요것도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러러 효도를 생각하건대 모름지기 이를 마저 이루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임금의 정사가 바쁘기로서니 어찌 내가 마음을 내면 겨를이 없으리요. 잠을 자지 아니하였고 음식 먹는 것을 잊어서 날이 다 새도록 밤을 새워 위로는 돌아가신 부모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원왕후를 위하고 죽은 아이 의경세자와 단종을 함께 위하여 그 돌아가신 영가들이 빨리 지혜의 구름을 타서 모든 속세의 티끌에서 멀리 벗어나 바로 부처의 자성을 꿰뚫어 알고 깨달음의 주의를 문득 증득하시게 하리라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급선무 월인석보라는 책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사가 바쁘고 임금으로서의 할 일이 많았지만 밤을 새우고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 월인석보를 내가 완성하였노라. 삼호곡으로 시작된 소원왕후 어머니에 대한 삼호곡이죠. 석보상절 책이 사부곡으로 합편된 아버지 월인청강지곡까지 합해서 만든 월인석보를 세조는 이 글을 볼 때 오래전부터 내가 이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찬탈한 임금 자리에 올라서 누구보다 왕 노릇을 진짜 잘했어요. 그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세웠다고 다들 이야기하죠. 그 잘한 거보다는 조카 단종을 죽인 것만이 500년, 600년이 지나도 계속 우리 뇌리에 남아있죠. 역사상 길이 욕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어요. 국방, 경제, 학문 등의 성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훈민정음 보급에 혁혁한 공을 세우죠. 강경도감을 설치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금이 그 당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지금은 뭐 그 이제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돌아가고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그 하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정사가 바쁜 와중에 밤을 새우고 먹는 일도 거르고 한 일이 바로 부모를 기리고 아들과 조카의 극락왕생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머린석보 편찬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만든 경위가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옛글을 강론해서 가다듬어 지극함에 다다르게 하며, 옛글은 팔만대장경이라고 보셔도 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머린석보를 만든 지 2년 후에 강경도감을 만들고 10권짜리 능엄경, 그 훈민정음 능엄경을 바로 1년 만에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구결을 세조가 답니다. 구결을 세조가 달았다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옛 경전을 강하고 논해서 가다듬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 그 틀리는 거 없이 그 전부터 공부를 같이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만든 글을 고쳐서 다시 보태서 12부 수다라는 경전 수트라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의 종류를 12부 수다라라고 불러요. 그것을 다 들고 나며 이제 참조를 하되 그 팔만대장경을 샅샅이 공부해서 다 찾아보고 내가 이거는 조금 미진한데 그 미진할 만큼의 남긴 힘이 하나도 없이 하며 한두 구절을 더하며 덜어버리고 썼으며 중요한 것은 자세히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간략히 한다. 석보 상절, 자세히 할 상, 절약할 절의 뜻이죠. 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보고 또 보고 마음에 들 때까지 기약을 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널리 물어 베풀어서 그 자문단에게 의지해서 멀어서 끝이 없는 뿌리를 구하여 다듬고 일승의 미묘한 뜻을 끝까지 펴서 구하며 도리의 구멍을 가다듬어서 만법의 깊은 군원을 꿰뚫게 하고자 바라면서 이 머린석보를 다시 썼다, 편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저 그냥 월인청강지곡 노래, 석보상절 산문 이렇게 합한 것이 아니라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 12부 수다라를 뭐 무수히 다시 읽고 가다듬어 최선을 다한다. 세조의 완벽주의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렇게 만든 새 책을 다시 고치고 깁는다. 수정 보완한다. 12부 불교경전을 샅샅이 참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신이 들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나면 백방에 물어서 해결한다. 그 해결하는 자문단이 신미대사 이하 11명의 자문단. 불교의 근본과 진리의 궁극을 마침내 꿰뚫고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책, 월인석보.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책을 쓰는구나. 제가 이제 이 서문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는구나. 제 스스로 반성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평생을 학자라는 타이틀로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온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구절이었어요. 그렇게 자문을 구한 인물들이 세주 작은 글씨로 쓴 주석에 나온다. 곧
해각존자 신미와 판선종사 수미, 선종의 우두머리 스님 수미예요. 교종의 우두머리 스님 설준, 연경사 주지스님 홍준, 회암사 주지스님 효운, 회암사, 우리가 아는 봉선사 말사 회암사입니다. 전 대자사 주지 지혜, 대자사는 지금은 이제 폐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터가 일산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소요사 주지, 지금 소요산 자제함을 말하는 거예요. 해초. 그리고 큰 선사 스님 사지, 신미의 오른팔 하결, 신미의 왼팔 학조, 가정대부 동지 중추원사 신미대사 친동생 김수원이 자문단이에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다시 공부하기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을까,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라고 생각할 때 이 공부를 하시면 지금의 김영석 선생님 철학자 그 이상 그 정말 청년처럼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1명의 집단지상의 이력이 밝혀진다면 머린속보 연구가 정말 진일보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눈 밝은 이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조의 육성을 이렇게 읽고 듣다 보면 세조의 아주 지난한 험난한 인생을 한 뼘쯤 이해해 보게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프기를 기도한 적이 있을 거죠. 그럴 때면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무슨 잘못 때문은 아닌지 무조건 참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착한 사람이건 이기적인 사람이건 뭐 누구한테 사기를 쳤건 오직 기도하는 건 한 가지, 내 자식이 낳는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세조도 아픈 의경세자를 위해서 그 스님 21명에게 경복궁 경회로에서 불러갖고 공작제라는 제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세자는 병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혹시 내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 단종, 사육신, 그리고 동생 안평대군도 사약을 받죠. 왕위에 오른 사실이 떠오르지 않을 리 없겠죠. 게다가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수였던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서 왕위가 그렇게 탐나더냐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하죠.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 피부병이 생겨서 평생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죽죠. 그 이야기는 뭐 그 상원사의 그 문수동자 이제 만난 이야기, 또 복천왕 가는 길에 세조 목욕한 그 이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제 현덕왕후와 피부병 이야기는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실려 있어요. 이게 뭐 정사가 아니라 야사든 뭐 아니든 고증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부전으로 지금까지 글쎄 세조가 피부병을 앓다가 죽었대. 그게 단종의 엄마가 내 아들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게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이제 침을 뱉어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됐대지 뭐야. 이게 백성의 마음이고 진심인 거죠. 어쩌면 역사의 기록보다 부전의 힘이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유사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대의 명분으로든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됐지만 어려서부터 불교를 신봉했던 수양대군 세조가 경영 공부를 진짜 아버지 세종만큼 했던 그 세조가 왕이 돼서 아들의 그 죽음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불교라는 귀처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세자를 만나고 단종에게 참여하는 길임을 알기에 자기의 온 마음과 피로써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지극정성으로 만든 책,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월인석보입니다. 세조의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도와주는, 나를 구원하는 일이 곧 남을 구원하는 일임을 봅니다. 그리하여 월인석보는 21세기 가장 훌륭한 문자 훈민정음과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 월인석보는 세계문화유산이 못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월인석보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5번째 세조의 슬픈 뒷모습 2번째 장면 공부를 했어요. 어떠셨나요? 자, 누가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예, 오늘 예,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슬펐나요? 아니요, 슬프진 않았는데 운하당에서 하다가 예.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지금 저기 뭐야? 그 댁에서 아, 들으시는 거죠? 예, 예, 운하당 오늘 쉬었습니다, 오늘. 네, 네. 진짜 제가 그 세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내가 이렇게 세조 연구가가 되고 그 세조의 어떤 인간 내면의 그 본심을 들여다보게 되고 인간의 어떤 가장 그 낮은 그 밑바닥을 보게 될 줄은 진짜 저도 진짜 뭐 그 예전에 미처 몰랐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그 월인석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인간 세조를 또 제가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자기가 저지른 그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회한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교수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아까 보여드리겠다는 그 저기 성안미술관의 월인석보를 몇 장 보여드리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월인 청강지곡 제1, 석보상절 제1, 그리고 기1, 그리고 열의 시옷 성불 7년을 물리저 하야 출가를 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월인 청강지곡 제1은 일장이 뭐냐면 외외 석갑을 무량무병 공덕을 어느다 살발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갑자기 열의 성불 7년을 이제 뒤로 물리고자 하야 이제 저기 뭐야 진짜 7년 후에 이 사촌들 왕자들이 또 출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7년 있다 하자, 뭐 7일 있다 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걸 지금 논문으로 쓰려고 하는데
월인석보 7권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성안미술관 대전에 갔더니 그 관장님께서 이 28권짜리인데 제가 1권과 마지막 권 28권만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수장고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28권을 다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시길래 월인석보 1 이 그 신문지에 싸갖고 오신 거 보입니까? 어, 그래도 이 저기 오침 안정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이제 침을 5개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침 안정법이라고 해요. 책을 묶는 방법이고 일본 책은 4침 네 개예요. 그 침 꽂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고 이게 5개는 우리나라 책, 4개는 일본 책.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굉장히 이제 선본이라고 해요.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글자들도 선명하게 남아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아까 그 부분이고, 첫 번째 장이, 그 다음에 이제 발제 말이 기한이 우뿐이 7일을 물리저하여 출가를 이루니 아나율 말이 기한이 오라니. 이게 이제 월인석보 7권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안미술관의 책은 월인석보 책은 1권부터 6권의 내용이 없다. 모르겠어요. 1권부터 28권 안에 그또 편집돼서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권 안에는 7권의 내용부터 나온다. 이것만 새롭게 밝혀도 이거 충분히 이제 논문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세존이 미니 수국의 이것이나 근데 이런 걸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보는 책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이것이나의 이 가운데 이렇게 한 칸이 이렇게 크게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는 초간본보다 약간 조악하다고 할까? 그리고 이 월인석보라고 쓴 요 칸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글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잘 찍혀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 책이 일제강점기 때 그 석판으로 인쇄한 석판 인쇄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성안미술관 관장님은 그거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몇 장 찍어 왔고 맨 마지막이 월인청강지곡 제1 석보상절 제1종 끝났다는 거예요. 끝날 종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월인석보 28 마지막 권인데 그 마지막 권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월인청강지곡 제28 이게 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제28이 두 번째 칸에 들어있고 석부상절 제28도 이 제자가 여기에 오든지 28이 밑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28권은 막 엉터리 방터리인 거예요. 그리고 기 533 월인청강지곡 이 533수부터 얘기하는데 이 내용도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버블조차 순할세 내와 너를 만노리니 이름이 뭐 중품 중생이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 백자가 써 있으면 뭐 한자로 백자가 써 있어야 되는데 한자도 없고 색자가 써 있어야 되는데 색자도 없고 심자도 없고 요 윗부분에 글자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용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1권부터 28권까지 한자도 빠짐없이 한 권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제 그 보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글자도 선명하고
책 상태도 양호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책을 우리가 침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마지막 장인데 월인 청강지곡 제28 있는데 석보성절 제28이 없고 구강 천추 28 대신에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죠. 구강이 이제 그 옛날에는 천추는 천사를 설하라 만세를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월정사 정덕 8년 전종. 그래서 월정사 정덕 8년은 한 1600 몇 년대예요. 그러니까 1459년이니까 한 70년 후에 이제 이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그때 만들어진 책 치고는 뭔가 이렇게 좀 허점이 많은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월인석보가 온전하게 1권부터 28권까지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는 건 월인석보 연구자 또는 우리나라 문화재 역사상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나온 이 그 월인석보를 우리는 정말 이제 그야말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안미술관 본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월인석보 연구에 진일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 많은 그 감동과 해안과 이렇게 그 감정이 많이 교차하는 걸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야 뭐 워낙 큰 그 스승이시라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그 보살님들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닫지 못해 계속 악업을 지을 때 중생들한테 복도 주지만 때로는 매도 주신다고 하듯이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과연 세자가 그 아들 의경세자의 죽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그 고뇌의 그 깨달음을 이르렀을까? 그런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을 보면서 또 다른 왕들도 오직 그 권력욕에 집착을 해서 찬탈을 하면서까지 했지만 이렇게 세조처럼 그 많은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귀의하고 또 이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한 분들은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세조의 이러한 이렇게까지 그 부처님께 기의하면서 많은 그 깨달음에 차서 가장 모든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왕이면서도 그 밑바닥에서 가장 인간적인 고뇌를 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참모습을 또 바로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만나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렇게 느끼셨다면 진짜 제가 너무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전 지금 그 감상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 내가 이 글을 쓸 때 그 세조의 마음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그 인생의 무상을 느꼈을까. 자기가 해온 왕위 찬탈을 위해서 한 여러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 결국은 자기가 이 불교에 진짜 정말 그야말로 그냥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내가 월인석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진짜 왕이 진짜 계급장 다 떼고 골룡포 다 벗어버리고 정말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갱이 알맹이만 남긴 그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이게 조선의 왕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나이로서도 굉장히 이 사람의 그 그릇의 크기와 됨됨이에 제가 존경을 표하고, 한 인간으로서 그 뭐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 뭐 자식이 죽는 거, 자기가 권력을 위해서 휘둘렀던 그 칼에 많은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서는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그 막 절절하게 토로하는 게 저한테도 지금 제 이제 지금 인생 이제 여정 중에 굉장히 저로서 지금 힘들고 고난의 이제 시간을 이제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조의 육성을 오늘 같이 읽으면서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위로를 받고 마음이 좀 단단해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봉선사의 이 월인석보 대학을 열어주신 초격 스님한테 진짜 그 매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그 터키에서 막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할 때는 내가 이거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그만두리라라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는데, 지금 저로서는 지금 가족이 아프고 지금 뭐 온라인으로 터키 강의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그 출국을 연기해야 하고, 여러분을 이제 만나고 싶지만 또 병원 가야 돼서 못 만나는 이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이게 과연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이 세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거울로 삼게 되는, 그야말로 고경의 역할을 세조 임금이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도반이 되어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능하면 제가 다음 주 터키 출국하기 전에, 그게 부처님 오신기 전날이라서, 오신 날 전날이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직접 가서 대면해서 운하당에서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코로나 항상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고 행복한 일 많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꺼지지가 않네요.